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됐었는데요. 이날도 기술주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불거졌던 것은 아니었었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이 옵션 트레이딩 전략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것이 기술주에 대한 대량 매도세를 좀 부추겼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주의 이런 변동성이 더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좀 약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죠. 15일부터 16일까지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다시 한번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5일에는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까지 매각이 다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전히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 여부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은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시장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시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부터 마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혜진 앵커 함께하고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1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 이날 발표된 지표들은 양호했지만 최근 기술주들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66%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4% 넘게 한 주간 빠졌고 S&P 500 지수가 2.51% 하락했습니다. 먼저 이날 나온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대비 0.4% 오르면서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집계가 돼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했고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근원 물가지수도 지난 8월에 전달보다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을 나타낸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재료에도 기술주의 불안정한 움직임 때문에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업체죠. 오라클의 주가가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큰 폭으로 올라 지수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요. 하지만 이날 역시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최근 논란이 된 옵션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이 점이 기술주의 추가 하락을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사는 기술주들이 급등했던 시기에 이 기업들의 주식 콜옵션을 엄청난 규모로 사들여서 주가 과열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외교관에 대한 활동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맞서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주 홍콩 총영사관을 포함한 중국 주재 미국 공관과 직원의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매우 커진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시한의 연장은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틱톡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서비스가 폐쇄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지난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가운데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도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듯 싶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좀 상승을 하면서 0.5% 가까이 올라서 27,66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6% 빠졌고 1,85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초반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스닥 지수의 추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이날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3,440포인트의 거래 마쳤고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엇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팀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술주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의 투심을 계속해서 좀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며칠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3일 연속으로 하락했죠. 이때 낙폭이 한 1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반등을 했는데 그때 2.7%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틀간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2.6% 정도의 또 이틀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8월에 다소 좀 오버슈팅하는 그런 이 주가 흐름이 나와줬죠. 그 이후에 10% 내외로 미국 증시가 이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나스닥이 10% 정도 조정을 보였고 이후에도 본격 반등을 다시 한번 좀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실은 증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팩트셋에서 집계를 하는 포워드 PER, 그 주가 수익 비율이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원래는 23배에 육박을 했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는 일단은 21.7배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대장주이자 미국 증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35배 정도까지 올랐던 내년 9월 결산연도 포워드 PER이 다시 한번 30배를 좀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과연 한 주간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좀 낮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의 감내 수준을 좀 보여줄지가 단기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약 1%가량 상승했습니다. 37달러에 시작했던 유가는 37.39달러까지 오른 채 약 1% 정도 상승했는데요. 다만 주간 기준을 살펴보자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일부 지역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 수요가 약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분석과 함께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37.3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로 인해서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0.3% 정도 내렸는데요. 다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0.3%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이어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또 소규모 부양책조차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총괄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0.671%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0.07% 약보합권 소규모 내렸고요. 93.27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진석 팀장님 어떤 뉴스 고르셨을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굵직굵직한 경제 이벤트도 많습니다. 지표도 많이 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등의 또 이벤트도 미국에서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지 시각으로 16일 수요일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되는 미국 대선 전 마지막 FOMC가 최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켓워치에서 연준의 이 8월 말 평균 물가 목표제 발표 이후에 사실은 이번 FOMC에서는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많을 것 같지만은 여전히 주목할 점이 남아있다는 기사를 좀 실었는데요. 물가 목표제를 발표를 하면서 정책 변화의 운신이 줄어든 것만은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이번에 디테일을 공개할지 여부가 가장 먼저 좀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었고요. 지난 2주간 연준 주요 인사들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역시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로 새롭게 제시가 돼 연준의 경기 전망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이른바 점도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마케러치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연준이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2023년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케러치에서는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향후 3년간의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2%를 하회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즉 통화 완화 지속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는 그런 전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사실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던 데는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꽤 믿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번 FOMC에서 연준이 혹시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고퍼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높은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의 최대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면은 연준이 이번에 FOMC를 통해서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그 디테일 부족을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저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한다면은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다시 한번 연준이 구원투수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해 주신 그런 실망을 줄 만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물가 목표제와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좀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연준이 좀 내놓는다면은 시장도 좀 실망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6월 연준이 제시했던 물가 전망, 연준에서는 핵심 PCE를 좀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내년에 1.4에서 1.7%였고 2022년에 1.6%에서 1.8%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 대비해서 대폭 하향 조정한 수치였거든요. 반면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는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컨센서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올 2023년도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에 무엇보다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외에도 이번 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이벤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매크로 지표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고 수요일에 소매 판매 그리고 목요일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주택 착공 그리고 금요일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의 좀 지표가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8월 소매 판매가 특히 좀 주목을 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실업 수당에 대한 추가 지급이 7월 말로 미국에서 종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8월에 이에 따른 소비에 대한 타격이 얼마나 있었을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BTIG라는 IB에서도 실제로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시장도 지금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해서 협상이 계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더욱더 주목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임상 3상을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일단 영국에서는 다시 한번 재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건당국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약물에 대한 그 치명적인 오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안전하다는 결론과 함께 영국에서 임상이 다시 시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었는데요. 다만 그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아직까지 각국의 보건당국과의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아직은 재개가 안 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이 중단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7월에도 한 환자가 신경학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임상을 중단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게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백신과 관계없다고 결론이 나고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백신과 부작용이 낮다는 연관성이 낮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임상을 중단했던 당시에 사실 기술주 매도와 함께 시장이 크게 좀 밀려나는 모습도 나왔었죠. 하지만 영국의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게 실패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올 연말에는 백신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큰 우려감은 좀 많이 잦아든 상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화이자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에 화이자가 수십만 도즈의 이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에 미국민들에게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행히 백신 개발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팀장님, 그러면 이제 시장의 하락의 어떤 한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였었던 백신의 임상 개발 중단이 과연 이번 주 시장을 좀 상승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 소식이 나온 게 현지 시각으로 8일 장 마감 이후였습니다. 근데 9일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으니까 사실은 큰 악재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임상이 중단됐던 것도 큰 악재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에 이 이슈가 묻혔다라고 보여지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임상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임상 실패는 아니었다. 두 번째로 지금 3상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무려 9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이 좀 삐걱거린다고 해도 여전히 8건이 좀 남아있다는 그런 인식. 세 번째로 제약사들이 최근에 공동 성명을 내놓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백신을 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안전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이 됐다. 긍정적으로 해석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더해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점이 기술주의 움직임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이 재개됐다라는 그 이슈도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은 사실 좀 미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이슈에 직격탄을 좀 맞을 수가 있는 이른바 리오프닝 관련주, 경제 정상화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 그리고 백신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조정장으로 인해서 단 7일 사이에 1조 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1,187조 원에 달하는 규모가 대형 기술주 7곳에서 그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예상치 못하게 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과거에 좋지 못한 이 끔찍했던 닷컴 버블 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과열로 변동성이 큰 기술주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무엇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기사에서는 기술주 과열이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이 투자 붐이 동반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테슬라와 같은 예외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도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을 해야 하고, 시장이 만일 테슬라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회사 성장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등 기존에 이미 커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빅테크주들은 그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 운영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설명인데요. 오늘날 확장된 경제는 과거 버블 시기보다 훨씬 더 적은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아마존과 알파벳, 애플은 회사를 확장시켜 나갈 때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크기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버블은 특정 업종과 연관이 되어서 나타났고 금융시장 붕괴나 가계저축 증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업 행태 변화가 뒤따랐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산저히 낮고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분석 기사의 내용입니다. 팀장님, 사실 최근 기술주의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애플이나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이 워낙 탄탄한 기업이긴 하지만요. 조정을 받게 되면 모두가 흔들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 월가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른바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조정 덕에 매수 기회가 생겼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근거는 결국은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빅테크 기업들의 견고한 어떤 펀더멘털,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들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든지 기술이 필수적인 것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애플의 애널리스트로 유명했던 짐 먼스터가 이끌고 있는 이 룻벤처스 같은 기관에서 이 같은 주장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래티직 웰스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주 매수가 좀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하락했고요. 대장주 애플의 포워드 PER이 35배에서 29배로 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내가 얼마 정도를 감내할 수 있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가의 시각도 아직까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발표됐던 여러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는 협상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혁신 기대감에 UBS에서는 목표 주가를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플이 지난 11일 금요일에 이달 출시 예정인 iOS 14의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게시를 했는데요. 최대 좀 관심을 끌었던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 그리고 구글의 스타디아 같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간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은 애플의 규정이 자사의 게이밍 앱이 iOS 기기상에서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공개 비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애플이 앱 설치 없이 온라인 서버에 이 게임 유저들이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허용을 했지만은 까다로운 또 전제 조건도 동반이 돼서 다소 좀 논란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에서 구동될 게임도 앱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로드 돼야 하고요. 올인원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사들은 다른 게임에 대해서 링크를 제공을 하는 카탈로그 앱을 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게임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게임 100개를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좀 다운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규정, 그러니까 개발자가 수수료 30%를 물게 되는 이런 규정도 따라야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을 애플이 이번에 달았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규정을 좀 완화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뭐 100개를 제공하면 일일이 다운을 받아야 된다는 건 또 규정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애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즉각 공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고객들이 통합된 카탈로그 앱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일일이 다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드 익스피리언스, 즉 나쁜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각각 게임이 앱스토어에 좀 올라올 때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같은 좀 기업들의 좀 항의를 보더라도 타사 게임의 어떤 플랫폼화를 막기 위한 그런 보관이다라고 해석이 일부에서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구독자 기반의 애플 아케이드라는 서비스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iOS 기기로 게임 100여 종을 또 무제한 즐길 수 있는 구독 기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현지 시간 1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애플 측에서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애플이 신제품 공개가 예상되는 어떤 스페셜 이벤트를 연다라고 초청장을 좀 발송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번에는 애플 워치라든지 아이패드에 좀 집중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많이 모으고 있는 5G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공개할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업체들에게 9월 말 정도부터 이 양산을 시작할 것을 좀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에 JP모건에서 최근에 아이폰 11의 판매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고객들이 어쩌면은 아이폰 12를 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과연 애플이 9월과 10월에 나란히 내놓게 될 신제품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또 주가 방향성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400억 달러 규모의 ARM을 인수하는 협상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ARM은 영국계 반도체 칩 디자인 회사입니다. 2016년에 소프트뱅크가 320억 달러를 들여서 매수를 인수했던 그런 기업이었었고요.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이것을 400억 달러의 엔비디아에 매각하게 된다면 이번 인수합병의 진정한 승자는 소프트뱅크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보도는 인수 협상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 주 초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ARM은 이제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와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 두 회사는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RM의 경우에는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 간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구조 설계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 특허에 대해서는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조차도 이 구조 특허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된다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막강한 힘 때문에 이 반독점 당국의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전 세계에서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팀장님,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시너지가 있게 될 것이고 혹은 또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시너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도 ARM의 고객사입니다. 근데 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AI 반도체용의 설계 디자인을 좀 활용을 하는데요. ARM을 실제로 좀 품게 된다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RM의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라든지 퀄컴, 애플 등의 모바일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들 업체에게 로열티를 또 파는 위치가 될 것이다. 또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처럼 ARM이 모바일 칩 위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모바일 시장에 대한 진출 반경이 넓혀지는 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2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 딜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쟁사들의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 좀 맞닥뜨릴 가능성을 좀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400억 달러 정도의 M&A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업계의 최대 M&A 규모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같은 막대한 또 인수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좀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죠. 테슬라가 최근 주춤하면서 투자자들은 과연 지금 시점이 테슬라에 투자를 할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이 테슬라가 이달 22일에 또 배터리데이 행사를 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날 행사에서 어떤 것들을 선보일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향후 수년간의 수익과 자동차 판매를 이끌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선보여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S에서는 이런 전망과 함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0달러에서 325달러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는데요. 앞으로 이 테슬라가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가 됨과 동시에 더 높은 평균 차량 수익과 더 강한 이 기대치를 바탕으로 목표가를 높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사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죠.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배터리셀 혁신이 참신하고 새로운 이 수익성 창출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다음 세대와 관련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흔들렸던 테슬라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오는 2023년까지 140만 대 정도를 가량을 판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이른바 2000슬라를 가능케 했었던 그 두 개 모멘텀 중에 하나, 그러니까 S&P 500 지수 편입 이 이슈는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하나인 9월 22일 배터리에 대한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만큼 이 이벤트가 중요해졌는데요. 이름처럼 배터리 관련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명과 용량 그리고 단가 등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긴 수명에 저렴한 배터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증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이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또 히든 카드가 좀 한 가지 숨어 있는데요. 1회 충전 시에 주행 거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이번에 서프라이즈로 내놓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이었죠.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로 현재 킬로당 260와트시인 배터리가 3, 4년 안에 충전 용량을 킬로당 400와트시로 좀 늘려서 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기술 변화가 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델 3의 지금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614km로 50% 이상 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좀 히든 카드, 그러니까 긍정적인 또 서프라이즈가 전해질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